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온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지요. 이 사람이 대통령실을 무단 출입하고 심지어 일부 회의에도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야말로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공인이 아니고 명백한 사인인 대통령 처남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실 회의, 국가 1급 보안 사항이 논의되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뭘 듣고 뭘 얘기합니까? 대통령실 회의가 어떤 자리입니까?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설사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참모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참모 한 명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내밀한 일들이 이제 슬슬 밖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권 말기 현상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내일은 백운기와 딥블루 들어와 있는 시간이죠. 목요일 오후 4시 여러분 만나는데 상강들님께서 아주 근사하게 AI를 이용해서 딥블루 예고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그거 한번 보실까요? 들어와. 네,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영상이죠. 상강들님 맨 마지막에 목요일 오후 4시 백운기와 딥블루 이거 넣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내일 오후 4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첫 방송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또 다시 보기로 해 주셔서 조회수가 7만을 넘어섰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내일은 좀 그 가볍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도 커뮤니티나 또 댓글창에 질문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를 한 3가지 정도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함께하는 딥블루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금요일 밤 8시 50분에 김용민 PD가 진행하는 용빠따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그것도 많은 시청, 기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은 여의도 시대를 열면서 두 분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목도 신장 개업해가지고 신인규, 장윤미, 장신도 좋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수요일 날 아침에 하니까 오늘 신장 개업이다 생각하고 해 주십시오. 제가 왜 두 분을 특별히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싶었냐면 이건 제 진심인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주목하는 두 분입니다.
아, 진짜 너무. 장유미 변호사님, 신윤기 대표님, 왜 그러냐? 이제 정치가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두 분이 그런 모습을 그동안 보여주셨어요. 특히 정치는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들어갈 때, 나아갈 때를 정확히 구별하는 지혜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은 정말 정치권에서 수많은 콜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 총선 때 결단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구나. 일단 나아갈 때를 정확히 아는 그 지혜, 그게 참 대단했고 그 결심을 내린 그 배경을 제가 어느 정도 아는데 아, 바로 저런 마음으로 계속 끝까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분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옹달샘처럼 비록 조금씩 솟아나지만 결국은 그 옹달샘이 흘러가서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강물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두 분 모시고 프로그램 하고 싶었는데 오늘 신장개혁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죠. 네. 저는 신 변호사님이랑 하면 일단 저보다 후배지만 엄청 배우는 것도 많고 일단 배우는 걸 넘어서 대단히 좋은 이 견해 같은 거에 좋은 영향을 받는 느낌이어서 오늘 또 이 자리가 특별하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하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좀 제 개인의 행복이 좀 충족이 되는 느낌이고 좀 우리 앵커님께서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 지혜라 하면 저는 다 여기 정어리원 대표이신 우리 백운기 앵커님하고 또 우리 정어리원님들로부터 저는 전수받은 지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지혜로운 정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흐뭇합니다. 그 앞에 제가 침향단 하나씩 놔드렸으니까 아, 정말 예, 그거 드십시오. 예, 힘내겠습니다. 차려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아, 네. 오늘 첫 번째로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건희 오빠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 비서실장님, 네. 그 예를 들어서 공식 직함이 없는데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게 어떤 경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해서 뭐 참고인으로 들을 수 차원에서 있다. 부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공식 직함이 그러면 대통령 가족이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전 대통령 못 봤습니다. 실장 되고 나서 그 일을 못 본 적은 봤습니다. 없으시죠? 제가 좀 제보를 받았는데 어떤 제보였냐면 김건희 여사의 오빠죠.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 씨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권력 초기죠. 지금은 아닙니다. 권력 초기에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그 출입한 이후에 공식이든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비서실장 잘 알겠지만 언론인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미 나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듣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가짜 뉴스로 추정됩니다.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력한 제보기 제가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제가 그래서 있으면서 그럼 비서실장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요걸 있는데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명확하게 여기서 규명하면 좋잖아요. 우리 대통령 기조실장도 왔기 때문에 그러면 김진우 씨라는 분이 대통령실 출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록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은 없다고 하면 시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김건희 여사 본인도 뒤에서 내조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대통령실의 어떤 회의, 이건 다 공식화되는 거고 문서로 그리고 역사에 남는 겁니다. 거기에 박성중 의원이 이거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가 만약에 사실을 밝혀지면 이런 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파급력이 커졌을 때 가장 국민들 마음에 와닿았었던 거는 뭐 최순실이라는 이 아무런 국민으로부터 권한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의 뭐 연설문을 본인이 빨간 펜으로 교정을 해? 이걸 다 고쳐? 자기의 생각을 넣어? 이거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일단 정진석 실장이 가짜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진석 실장은 비교적 근래 임명이 되신 분이라서 이거는 좀 확인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카더라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정진석 비서실장이 온 뒤로는 없었을 수 있지만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보 내용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가짜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전 좀 성급하고 선 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공식 직제가 아니라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권력 운영에 함께했다. 이거야말로 최순실 케이스의 재판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중심에는 김건희, 그리고 김건희 지금 오빠가 문제된 거니까 사실상 김건희 문제로 이거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도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다라는 것은 과거에도 증거가 나왔고 지금도 현재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과거에도 캠프 꾸릴 때도 본인이 전화 녹취를 통해서 캠프를 자기가 좌우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이 얘기를 했고요. 또 최재형 목사의 그 몰래카메라 영상에서도 본인이 뭐 통일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면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모습들이 실제로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의 오빠 이야기까지 나와서 대통령실의 회의에 참석을 했다라는 이 문제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권력의 사유화가 발생을 하면 권력 사유화는 반드시 뇌물과 부정부패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먹구름을 보면 아 비가 오겠구나 내지는 몸살 기운이 있으면은 아 감기 걸리겠구나라는 그런 전조 증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일가의 국정 운영의 개입설 전 여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저는 밝혀져야 되고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정권 초기에 보여줬던 일들 있잖아요. 외국 나갈 때 공식 수행원 자격도 없는 사람 데리고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 그러니까 부인을 데리고 간 거죠. 그 같이 갈 수 있나요? 없죠. 안 되잖아요. 국정농단의 시초죠, 시초.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일단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뭐 저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 너무 가정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더구나 지금 이제 김건희 오빠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심우정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휘문고. 그래서 뭐 여러 인사들이 있고 심우정 이제 후보가 뭐 대통령과 뭐 인연도 있고 같이 수사를 했던 또 특히 김주현 민정수석이 이제 부하 직원으로 검찰에서 뭐 데리고 썼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건데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다라는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휘문고 동문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에 사실상 영향을 미친 거 아닌지를 아직은 이제 의혹 단계긴 하지만 분명히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이니까요. 이게 그냥 하나의 점으로만 하나의 사안으로만 저희가 받아들인다면 아 설마 그랬겠어라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장면마다 김건희 여사가 사실 사인일 때 그냥 검찰의 배우자일 때 공직자의 배우자일 때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의 직원을 막 행정관으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사적 인연이 작용한 거 아닌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 역사를 또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요. 과거의 대통령들도 다 레임덕 오면서 이런 부정부패, 대통령 측근 비리가 다 밖으로 튀어져 나왔는데 그 측근 비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대통령의 가족들입니다. YS 대통령, DJ 대통령 다 아들들이 그랬고요. MB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형님,
형님 문제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실상 가족과 같이 지냈던 사람 때문에 국정농단으로 아예 그냥 탄핵까지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김건희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처남,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죠. 그 김건희 씨 오빠가 이런 식으로 권력에 깊숙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보들이 쏟아져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의 임기 말로 가면서 권력 누수 현상이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 제보들이나 관련 증거들이 전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대통령이 겪었던 그 여러 가지 한계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오히려 더 심각한 그런 증상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관련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오빠가 왜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습니까? 단순히 동창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앞서서 얘기했던 것과 연계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 국무회의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정말 중요한 회의입니다. 여기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참여가 아니고 참관만 했다 하더라도 밖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 대통령 회의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참석했다면 그 사람이 일반인들을 만날 때 또는 이해관계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대통령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야. 그런데 김건희 오빠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평 공공지구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문서 위조도 뭐 지금 재판 중이라서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좀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까지 됐던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이런 상황이면 사실 대통령 곁에 거리를 많이 두는 게 도의인 거죠. 왜냐하면 부담이 되니까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말 본인이 발언 하나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도 이게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다 국가 기밀이고 안보 사항이고, 그래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매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안이다, 안보다, 대통령의 어떤 그런 것과 다 연동이 되는 거다라고 해서 함구했는데, 그런 자리에 김건희 여사의 오빠 그냥 개인 어떠한 공적 직무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서 많은, 이게 얼마나 큰 국가 기밀이 다뤄졌을지 저희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느슨하게 됐다라는 그런 흔적이 나온다면 이거는 저는 국민들이 상당히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의혹이 굉장히 저는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이제 대통령의 역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거 정부랑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시작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과거 정부는 그래도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좀 조심하면서 민정수석도 있었고 또 특별감찰관도 있었고 내지는 제2부속실 다 설치하고 제도권 안에서 해도 그렇게 사고가 나거든요. 뭐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도 폐지했었고요.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도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2부속실 문제는 인제 와서 부랴부랴 뭐 명품백 받고 하니까 조금 국민들한테 봐달라고 하면서 이제 만드는 모양만 취하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처럼 안전장치가 아예 해제되어 있어가지고 완전히 물 만난 고기들 풀어놓은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과연 과거 대통령의 친인척들은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즉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람들은 그 많은 물증들이 지금 쏟아져 나왔는데도 과연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짓이다, 가짜뉴스로 보는 게 맞을까? 아니면 진짜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는 게 맞을까? 전 국민들은 후자로 본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구조 자체가, 저는 김건희 오빠가 저는 대통령 회의까지 참석했다라는 그 썰 자체를 조금 더 신빙성 있게 저는 보여주는 증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선 때도 김건희 오빠가 설치고 다녔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언론 창구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박성준 의원이 이 부분도 짚었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공식 직함이 없었는데 실질적인 언론 창구 역할을 했고 그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라든가 실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출입했던 기자들에게만 질의를 하거나 취재만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크로스체크 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이 부분에 박성준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예.
설마 이렇게 카더라식 질문을 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고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에 취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김진우 씨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만약에 대통령실과 관련된 이 회의라든가 비공식 회의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양평 공공지구 같은 경우 수사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뭐가 있었냐면 김진우 씨 같은 경우는 사문서 위조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워낙 대선 때라든가 윤석열 정권 집권 초기에 양평 공공지구 특혜와 관련된 부분이 워낙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최순실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친인척이 그렇게 됐다면. 아니 연설문을 고쳐준 걸로도 탄핵의 불씨가 당겨져서 탄핵을 당했는데 만약에 김건희 오빠라는 대통령의 인척이 대통령 회의에 들어와서 공적인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뭐 탄핵을 당해도 10번, 100번 더 당해야 될 사유이기 때문에 매우 위중하고 엄중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인식, 제가 참 몇 번 얘기합니다만 지금이라도 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뭐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공부를 할까요?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국가 주요 기관에 한번 보십시오. 김문수 후보자 말하는 것 좀 보십시오. 독립기념원 관장이라고 하는 자 얘기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한심한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런 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까? 이건 대통령의 인식에 일단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뭔가 인사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참모도 우리 대통령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합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내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김태효 차장,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뉴라이트 인사들로 꽉 채워진 인사, 이종찬 회장이 뭔가 밀정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린 인물이 바로 김태효 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쏟아졌죠. 그런데 답을 하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뭐 이런저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들었을 때는 우리 대통령이 뭐를 알겠습니까? 이렇게 들렸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세관에서 차장님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친일파 밀정이십니까? 아닙니다. 밀정이 스스로 밀정이라고 하면 밀정이 아니겠죠. 그런데 세관에서 차장님을 왜 친일파 밀정이라고 하는지 짐작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것도 절매하시고요.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있죠? 네, 있습니다. KBS 공영방송에 나오셔서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밀정이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아리는 것이라고 일본의 얘기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강복절을 건국절이라고 말한 겁니다. 혹시 누가 말한 건지 아실 것 같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 정도면 유라이트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유라이트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 대통령 유라이트의 의미를 잘 모릅니까? 네, 네. 대통령 유라이트의 의미를 모르신다. 왜냐하면 이건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이런 유라이트의 사상에 입각한 말을 막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특정 혹시 세력이- 김태호 네. 잠깐만요. 김태호 차장님께서 대통령 연설문 써주는 거 아닙니까? 여럿이서 같이 계기마다 협업하고 많은 부분은 대통령의 협업해서 의견을 써갖고 나온 반영합니다. 연설물이 지금 이런 내용 유라이트식 발언을 막 한다 이 말인가요? 뉴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강복주를 공국주의라고 표현하고 독립운동을 공국주의라고 표현한 것이 강복회 유라이트 기준이잖아요. 그런 대통령의 발언을 계속 하고 연설은 계시잖아요. 임시정부하고 건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광복 건국의 연속 성상에 있다. 이것이 일관된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자, 몇 가지 짚어볼 대목들이 있습니다. 저 답변을 통해서 먼저 장윤미 변호사님, 대통령은 뉴라이트 모른다. 아니 저는 이거를 그 텍스트로 된 기사를 봤을 때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풀로 영상으로 보니까 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대통령의 참모직을 수행하는구나. 대통령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본인의 업을 수행하는구나를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결례이자 무례예요. 저는 다른 평가는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혹시 뉴라이트의 어떤 사관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을 뉴라이트라고 우리가 봐도 되느냐라는 서미아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모를 정도로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통령이 뉴라이트 의미를 모른다고요? 라고 되물었을 때 네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풀어서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조나 신념이 기반해 있는 게 아니다. 왜? 뉴라이트가 뭔지 알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을 상당히 좀 보기에 따라서 업신여기는 겁니다. 몰라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사람한테 왜 책임을 전가하냐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복 회장이 주변에서 대통령을 상당히 인식을 그 입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걸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태효 차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답변인데 저는 마치 그 우리가 수사받을 때 피의자들이 바보놀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았다, 뭐 보고받았다, 알고 있었다 이러면 이제 공범이 되니까 보통은 몰랐다라고 부인하면서 저 사실은 원래부터 바보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피고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말로 저는 들려가지고 김태효 차장이 대통령을 쉴드 친다는 명분으로 아마 저렇게 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얘기입니다. 윤석열은 바보 천치다.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협업을 하면서 바보 같은 대통령 바지로 세워놓고 우리가 지금 해먹고 있다. 지금 이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게도 개인적인 인격적인 모욕성 발언이기도 하겠지만은 국정 운영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왜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뉴라이트 사관이 저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느냐. 결국 김태효를 비롯한 뉴라이트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대통령 머리 꼭대기 위에서 외교안보를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딱 이 얘기를 자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김태효 차장 말에 의하면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금 계승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왜 치우는 겁니까? 그리고 독도조약물은 왜 치우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왜 우리는 다 지금 퍼주고 있죠? 그러면서 왜 지금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게 저렇게 계속 일관된 입장을 보인다면은 여전히 김태효 차장은 국민 알기를 바보로 알고 있다. 전 그렇게 진단합니다. 국민 알기를 바보로 아는 것도 있고 김태효 차장이 대통령 알기를 바보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쭉 얘기를 쭉 들어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뉴라이트 인사들을 주요 직책에 앉히고 또 발언도 뉴라이트 발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은 김태효 차장 말로 하면 대통령은 바보고 매일 술만 먹고 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국정 운영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참 김태효 차장 같은 저런 뻔뻔한 저분 사실은 MB계 인사거든요. MB 때도 대외전략 비서관 해가지고 대한민국 외교를 망쳐놨던 주범인데 10년 동안 어디서 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보 같은 사람금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주물럭거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완전히 친일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 안보실장이 그동안 윤석열 정권 들어온 지 2년 4개월 됐는데요. 4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안보실장이. 근데 안보실장 밑에 자리가 지금 김태효 차장 자리거든요. 근데 2인자인 차장은 계속 안 바뀌고 저렇게 대통령을 바보로 알고 주물럭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김태효가 외교 안보를 완전히 지금 농단하고 있다. 뉴라이트가 농단하고 있는 주범이다. 저는 그걸 자백했다라고 봅니다. 부산이 대인님, 대통령은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은주님, 김태효의 윤석열 돌려가기, 쉴드 치는 척, 윤석열 바보 인증해준 김태효. 아니 그런 꼴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인 게 우리가 진짜 바보한테 바보라 그러면 그건 진짜 모멸적인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또 패싱하고 윤석열 대통령 패싱하고 바보 만들고 있고 이런 논란들이 많이 제기돼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대통령을 바보 취급하니까 정말 대통령을 이렇게 인격 모멸해도 되는 것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외교 안보는 김태효가 조종하고 대한민국 국내 정치나 내치 부분은 김건희가 조종하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이 굉장히 지금 한 사람을 놓고 바보를 만들고 있든지 아니면 실제 바보를 바보라고 부르고 있든지 굉장히 오묘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뉴라이트가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뉴라이트면서 너 뉴라이트지 그러니까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김태호 차장은 그 전에 뉴라이트 인사 뭐 99명인가? 거기에 그래 나 뉴라이트 하고 이름도 올린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과거에 이름이 올라갔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 어제 국회 질의에서도 그럼 뉴라이트냐라고 했더니 지금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뉴라이트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그 사과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러니. 그럼 국민들이 보시기에 뉴라이트라는 이 명칭과 관련해서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비토가 얼마나 큰지 자각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제가 한 역사학자분한테 들었는데 이것을 몇몇 그냥 우매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걸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수가 역사의 뿌리가 상당히 좀 미약한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친일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근거를 만들어가는 작업 중에 하나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국절 대한민국이 광복을 한 건 8.15입니다. 그리고 그 적통이 1919년 임시정부에 있는 거예요. 이게 헌법 정신이에요. 헌법에 넣은 겁니다. 심지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넣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우고 우리의 정말 시작은 48년 이승만 건국의 아버지다. 뭘 원하는 겁니까? 여긴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저의와 의도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그걸 지적을 했어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100명 선언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김태효 이름을 올린 사실이 있어요. 그걸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름은 올리라고 그랬지만 참석하거나 이후에 연결된 적이 없다. 이름은 올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뉴라이트 아니냐? 뉴라이트라는 게 부끄럽냐? 그러니까 그때 제가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쓴 것은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 되자는 말을 듣고 쓴 것이다. 자신이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가 아니고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신선하고 참신한 우파 우리 신인규 보수 지식인이 참 허파가 떨리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 뉴라이트를 신선하다라고 포장하면 그거야말로 뉴라이트 사관이 사이비 지식인의 전형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하면은 우리 민족의 혼이고 어리고 정신인데 이거를 부정한다? 이건 종교로 따지면 교리를 부정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교리를 부정할 거면 그 종교를 떠나야죠. 파문을 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정신과 혼과 어를 부정할 거면은 그런 분들은 일본에 가서 귀화를 해서 일본 시민이 돼야지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김태효 차장이 부끄러운 건 알겠어요. 본인의 양심이 찔려서 저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뉴라이트의 이름은 올렸지만 뉴라이트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거든요. 이거 이제 시중에서 이거 이제 혓바닥이 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술을 마시면서 운전은 했지만은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던 모 연예인이 그런 말을 했다가 질타를 받았는데 이것도 좀 비슷한 겁니다. 그냥 뉴라이트면은 뉴라이트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얘기를 하시고 책임을 지세요. 뉴라이트 짓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또 아니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저렇게 하면은 더 우스워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자친구 상식이님, 신선하고 참신한 푸하하하 많이 아프시네요. 아이스님, 뉴라이트라고 말도 못하는 것들. 그냥 뉴트리아라고 해라. 제가 그때 별명 하나 바꿔드렸잖아요. 뉴라이트가 아니라 뉴라이어라고. 다들 거짓말을 하고 뉴라이어. 뉴라이어들입니다. 지금. 뉴라이트가 뭡니까? 그런 짓을 해놓고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왜 광복절을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 일제시대에는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을 그런 자리에 앉힙니까? 보수, 홍준표 대구시장이 보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심지어 홍준표 대구시장까지도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을사늑약은 원천무효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다. 그렇다면 일제시대 강제 병합되었지만 우리 국적은 일본이 아니다. 1919년 4월 11일 이전은 대한제국 국민이었고 임시정부 수립 후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헌법 전문에 충실한 것이 아닌가? 을사늑약을 원천무효라고 해놓고 당시 우리 국민들의 국적을 일본으로 인정한다면 을사늑약을 인정하고 상해 임시정부는 부정하는 게 아닌가?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우승을 했지만 왜 고개 숙여 시상대 오르고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말소했을까? 아니 장관 되겠다고 하는 자가 아니 그러면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제시대 때 일본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걸 몰라요? 상식인데 이런 얘기를 신인규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은 이제 홍준표 시장이 정신이 좀 제대로 돌아온 때였죠. 이번 건은 제대로 맞췄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2번씩은 맞기 때문에 가끔 맞습니다. 근데 어제 그 김문수 후보자의 그런 막말, 이거 뭐 막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정말 할 수 없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데 김문수 후보자 같은 사람은 존중을 할 테니까 그냥 일본에 가시면 됩니다. 일본의 논리를 갖다가 쓰면서 완전히 사실관계를 곡해하고 왜곡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를 흔드는 자,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공직을 하면서 대한민국 세금을 노구로 받겠다라는 저런 이율배반적인 짓을 합니까? 그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우승했을 때 본인도 하늘을 못 쳐다볼 정도로 침울했겠지만은 그 사진을 보는 저희 같은 후배들, 저희 같은 저 후손들도 그 사진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름 때문에. 근데 어떻게 김문수라는 자는 나라가 없다. 그걸 법적인 개념으로 갖고 와가지고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면서 그럼 대한민국은 없었던 거다. 아니 그럼 독립운동을 왜 합니까? 그때 나라가 없는데. 독립운동하면서 홍범도 장군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거기서 생을 마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가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사람들은 이거 매국노인데 매국노를 공직자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저 발언 다 나왔는데 인사철회 안 하잖아요? 그럼 뭐 바보든 뭐든지 간에 저 인식에 동의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보가 대표자 하면서 사인해도 그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 윤석열이 다 져야 된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독립운동했습니까? 대한민국은 계속 존속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시민이라면 국민이라면 당연히 견제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일본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불법적으로 침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모든 재산까지 다 내놓으면서 이제 광복을 위해서 애쓰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신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본의 신민입니까? 지금 우리의 조상은 단 하루도 일본의 신민인 적 없습니다. 불법적인 침탈을 정당화하면서 1919년 임시정부부터 부정하는 이 세력들을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폄훼할 때 이런 논리를 펴죠. 세금 한 토를 거둘 수 있길 했냐, 주권이 있길 했냐, 거기서 뭘 할 수 있었냐, 상해에서 임시정부 사실 허울뿐인 거 아니냐?
그러면 프랑스 드골 영국으로 간 망명정부 프랑스의 뿌리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 프랑스 시민들이 하고 있지 않아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합니다. 우리 또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훼손하는 그 의도, 전 다분히 뭔가 이 본인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허술한 그 뿌리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김문수 같은 사람을 저는 사악한 기회주의자라고 보거든요. 사악한 기회주의자입니다. 근데 저런 사람이 역사를 물어나고 늘 존재해 왔었어요. 일제시대 때는 저런 사람이 누구냐? 이완용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완용이 일본에 부역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괴롭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악한 기회주의자인데 저런 사람들은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서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지금 친일과 매국을 일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북한은 또 빨갱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빨갱이라고 몰아붙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런 사람은요, 나중에 북한군이 대한민국 밀고 내려오면요, 언제 빨갱이라고 했냐는 듯이 인공기 쳐들고 나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저렇게 친일 매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같은 이런 사악한 기회주의자는 전 이완용의 부활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리는 자를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 장관으로 임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경산호 위원장 했으니까 노동 좀 알까? 뭐 그전에 노동 관련 운동 했으니까 노동 좀 알까? 어찌됐든 지금 노동을 좀 다스려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 앉히면 괜찮을까? 거기까지 생각한 거 좋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가 아니구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나마 역사인식을 제대로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저런 얘기를 하는 자를 그대로 국무위원으로 임명한다면 당신도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때 당시에 국적이 우리가 일본입니까? 일본 놈이었습니까 우리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왜? 대한제국의 제자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전제군주 시대였기 때문에 고종 황제가 있었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일본에게 강제적으로 합병이 되면서 왕조가 끝나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세운 정부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된 거죠. 우리 국적은 한국이죠. 대한민국이죠.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어디다 대고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한국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 놈도 아니면서 왜 한국의 장관을 하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정신을 갖고 대한민국의 장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래 임명하기만 해봐라 곧바로 탄핵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맨날 민주당 탄핵이야. 탄핵 중독 걸렸다라고 하는데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자 아닙니까? 이거는요, 김문수 탄핵건이 아니고 윤석열을 탄핵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반헌법적인 인사를 국무위원으로 앉힌다? 이거 자체가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헌법을 부정한 거기 때문에 전 헌법재판소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김문수 후보자 같은 사람에게는 좀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쉽게 설명하면 강도가 칼 들고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강도가 복면 두르고. 그러면 그 집을 강도가 차지하고 있으면 그 집이 강도께 되는 겁니까? 그 강도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바로 내쫓아버려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김문수의 논리는 뭐냐면은 강도가 쳐들어와서 집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집이 그냥 강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강도 방조범이고 강도랑 한패지 그게 어떻게 그 집의 소유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이 역사와 이 나라가 피해를 받고 강도 같은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을 점유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쌀을 가지고 하고 사람을 가지고 하고 했는데 그럼 쌀도 수탈이 아니라 이제 수출이 되는 거고요. 강제징용도 강제징용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유학 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의 역사의 뿌리를 흔들고 근본을 흔드는 강도의 공범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를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당연히 김문수 같은 사람은 탄핵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참 비참한 현실이고 이런 자를 갖다가 국무위원으로 앉히는 정신 나간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될 사안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체스님, 백 선생님 혈압 상승합니다. 살살 뭐라 하세요. 원래 쪽발이들 근성은 매를 패도 안 바뀝니다. 근데 정말로 울분
어젠가 어떤 뉴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울분 지수가 엄청 올라갔다고 그러던데 안 올라가게 생겼습니까? 근데 이건 정말 선을 좀 넘는 것 같아요. 아니 안 선을 되죠. 넘는 거죠. 김리리님이요. 제가 어제 김문수 청문회 보다가 저도 모르게 내 저 새끼 죽이고 빵에 가겠다 했더니 회사 신입 직원이 이사님은 자녀가 셋이나 되니 참으시고 제가 하는 게 어떨까요 하더군요. 아이고. 참 젊은 친구가 자랑스럽더라고요. 이제 다시 독립운동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이 2024년 이 시기에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1910년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의견 주신 분 말씀이 와닿았던 게 우리가 지금 다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당연했던 이런 전제들, 정말 어린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생각했던 여러 근간들을 왜 이렇게 흔들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역사를 그러면 광복도 독립운동도 폄훼하고 부정하고 홍범도 흉상도 치워버리고 김자진 장군을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역사를 우리 후대한테 물려줘야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실정이 있었지만 그중에 또 하나는 역사 교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세계의 이 국사와 관련한 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한 기관들이 있어요. 뭐 국사편찬위원회인지 이런 곳들이 다 뉴라이트 인사들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지키겠다는 건지 훼손하겠다는 건지 없애겠다는 건지 일본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읍소에서 우리가 얻는 건 또 무엇인지 정말 저는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인데 뭐 의료 붕괴부터 해서 지금 경제 위기부터 너무나도 지금 미래가 안 보일 정도로 까마득한 위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하고 싸워도 모자랄 시간에 완전히 끝나버린 완전히 마시간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친일 매국적인 사람들이 국무위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국력 낭비를 해야 됩니까? 아니 왜 이런 걸 가지고 화를 내고 이걸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비판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괴담이라 그러면서 사이비 지식인이고 반국가 세력으로 대통령이 몰아붙이거든요. 이러면은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헌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검찰 공무원으로 30년 동안 나라의 녹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전 이게 통탄할 지점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위기가 차고도 넘치는데 어떻게 과거의 친일 매국 사관을 다시 2024년도에 소환을 해가지고 이런 자를 청문회에 내보냅니까? 그 장관의 수준은 정부의 수준이고 대통령의 인식의 수준이에요. 김문수 같은 수준의 대통령을 갖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신님 매일매일 웁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영웅들을 볼 낯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조형래님, 일본의 마음은 신경 쓰면서 국민의 마음은 무시하는 것이 탄핵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슈퍼챗 보내주시니까 김지훈님께서 일본으로 가라 본국으로 조사로스님 글에 동감합니다 라고 하면서 슈퍼챗도 받아주셨네요. 예, 댓글과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문석원님 슈퍼챗을 7,500원 보내셨는데 이건 혹시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 제가 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요즘에 가장 그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전에는 나라가 엉망인 것이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나라가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가 온다고 하죠. 왜 오는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내밀하게는 또 어떤 얘기를 주고받으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에게 이러함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3.1절이나 광복절이나 어떤 날에도 기념사를 통해서 이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고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자유 얘기만 주구장창 해야 됩니다. 이제 보니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연설문 작성에 김태호가 관여를 했군요. 관여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부인하지 않잖아요. 같이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앵커님,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우리 사회가 합의해야 될 부분은요. 과거에 우리가 친일을 겪고 나서 친일 잔재를 청산을 못한 게 전 대한민국의 이 뿌리적 아픔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 영향과 후과가 지금까지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요, 뭐 친일까지는 제가 이야기하기는 너무 멀고 이 윤석열 시대를 끝을 내면요. 전 윤석열 시대를 한 번은 청산하고 넘어가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더 넓게는 검찰 권력에 대한 청산이고요. 좁게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양심과 지성을 팔아먹은 그 부역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엄정하게 우리 사회가 저는 그 책임을 묻고 뭐 정치적이든 법률적이든 전 이걸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 우리 사회가 조금은 진영을 떠나서 전 또 합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선 대한민국은 단 한 발도 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절반쯤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전 정부 탓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나라 곳간이 비었는데 이전 정부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거 한번 짚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국가 빚을 400조나 늘려가지고 정부가 일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임기가 중반을 갔는데 끝날 때까지 전 정부 탓할 겁니까?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습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 5천 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 6천 원의 2배가 넘습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네. 취임 3개월, 6개월도 아니고 지금 2년 반이 돼가는데 저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 얼굴에 침뱉기예요. 지난 정부 때 나라 빚이 400조가 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본인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나라 빚 360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난 정부 때는 코로나라는 아주 특수한 팬데믹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의 이 지출의 80% 정도가 이게 다 이런 특수 상황을 다스리기 위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독 돈을 많이 풀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GDP 대비 미국과 일본은 한 15%에서 16% 돈을 그냥 풀었어요. 너무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요. 대한민국 GDP 대비 한 3%밖에 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얼마나 나라 국간을 잘 지킵니까? 지금 경제가 얼어붙어요. 자영업자 폐업률 너무나 치솟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또 얼마나 심합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쨌든 현금성 지원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는데 그건 못한다고 하면서 나라 국간 지켜냈습니까? 올 들어서만 90조 이상을 한국은행에서 차용을 했어요. 이게 나라 국간 지키는 겁니까? 제가 오늘 한겨레 만평이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다시 이 아이템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죠. 국민들이 아주 뭐 소금에 그냥 밥만 두고 정말 부실하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윤석열이 쌀이 없으니까 이 애비는 밥을 안 먹으마 이러면서 양주에 고기를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자 감세, 대통령실 경호처 인력비 1,000억 이런 수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지금 이 정부의 곳간이 비었습니까? 세금은 거들 때서 제대로 못 걷고 계획도 제대로 못 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떠한 플랜도 정교하게 가동된다라고 생각들지 않아요. 증권거래세 이를테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금투세 폐지한다 이렇게 뭐 쫓아가기만 하는데 그럼 세원 확보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정부 이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보다 10종가가 덜 거쳤어요. 이미 덜 거쳤어요. 왜 덜 거쳤냐? 이거는 경제신문, 보수언론 다 진단이 일치합니다. 법인세 깎아줬기 때문이에요. 법인세로 들어와야 되는 이 나라 국간이 채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그러면 대안 있습니까? 나라 국간 지키겠다 말만 하면서 어떤 대안 내놓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국가 운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신은기 변호사님, 지금 나라 빚이 얼마 있다. 그런데 그 전 정부가 좀 내가 보기에는 함부로 쓴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줄였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 정부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을 못 하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할 때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재정 정책을 하면요, 빚이 없는 정부가 없죠. 다 빚을 져서 국가 채무를 가지고서도 재정 정책을 다 쓰는 건데,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썼느냐를 가지고 저는 평가하는 게 맞지, 돈을 썼다 그래가지고 문제 삼고 그럼 돈을 안 쓰면 잘한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재정 정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보고요. 끝까지 남 탓,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데요. 학생으로 치면은 이제 종이 탓, 연필 탓 하는 거고, 축구 선수로 치면 이제 공 탓 하는 거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환경만 탓하고 있어서 좀 한심해 보이는데, 문재인 정권을 탓을 하면요, 그래서 정권을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정권을 운영할 기회를 줬는데 아직도 남탓 노래만 부르고 있노라면 이거 국민들이 한심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데 왜 그렇게 해외는 많이 다니시면서 예산을 펑펑펑 쓰고 다니시는지도 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민생토론회에서도 돈을 엄청 뿌린다는 계획을 발표해가지고요, 그 액수를 아마 계산도 못할 겁니다. 아마 자기가 무슨 말하고 다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는 또 어떻게 뿌리겠다라는 것인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마지막 멘트 중에 뭐 정기국회 개원을 뭐 축하하면서 민생을 언급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이진숙, 김문수, 김영석 이런 사람들 앉히면서 민생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고, 저는 매우 좀 가증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조금 눈 밝은 분들은요, 금방 또 그런 거를 찾았어요. 작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 똑같아요. 작년 예산안 때도 전 정부가 빚을 많이 남겨가지고, 아니 지금 언제적 얘기를 계속 하냐고요. 아까 에미야 국이 짜다 아이디가요. 에미야 국이 짜다님이 작년 거 복붙했네. 그렇게 쓰셨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작년 거 한번 찾아서 들어보고 싶은데. 자, 그러면 전 정부 때 빚을 많이 져가지고 어렵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껴서 써야죠. 그런데 이번에 오마이뉴스가 취재를 했는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 45.53제곱미터, 약 13.79평이죠. 증축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뭐 그것도 이제 취재하면 나오겠죠. 그런데 증축 공사를 했는데 뭐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드레스룸하고 사우나를 만들었대요. 거기 옮기면서 쓴 돈이 얼만데, 거기에다가 지금 형편이 어렵다면서, 그런데 13평짜리 드레스룸하고 사우나를 만들어요? 이거 뭐 어쩌자는 거예요? 저는 뭐가 생각났냐면요, 저거 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 돈 아니거든요. 본인이 지금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저렇게 사치를 부리고 있을 땐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국가 돈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우나와 드레스룸이라는 것도 참 묘한데, 사우나라는 것은 딱 떠오르는 게 윤석열 대통령 술이 떠올랐습니다. 뭐 본인 술 깨려고 지금 사우나실을 내부에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드레스룸 같은 것도 김건희 여사 얼마나 옷이 많고 가방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방 받은 것도 검찰에 제출했다면서요.
아니 뭐 그렇게 받은 게 많은 것인지 그 드레스룸까지 만들 정도로 뭘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가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저렇게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하지 않고 결국에는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민과 더 뭐 소통이 이루어졌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긍정적인 그 효과를 가져왔는지 전 좀 처절한 반성을 촉구하고 싶고 임기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아마 이런 논란이 저는 끊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 다음 대통령 되면은 아마 용산 다시 버리고 청와대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드레스룸 사우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원래 외교 공간이었으니까요. 어쨌든 그 건물의 활용은 찾아야 될 텐데 전 너무 참담함을 사실 느낍니다. 용산에 갈 때 그리고 이렇게 청와대를 벗어났을 때 국민과 소통하겠다 그랬어요. 대화하기 위해서 공간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사를 한 업체도 수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코바나 컨텐츠에 대해서 후원을 했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규모가 크지 않아요. 제주도에 있는데 직원이 한 5명인가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위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수의계약 요건에 미치지 못했는데 계약을 한 건지 입찰을 정확하게 했는지 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감사는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해당 업체는 얼마 들었냐. 이게 너무나 큰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세금이 들어갔으니까요. 밝히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지 정말 국민들 걱정만 키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내는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히지를 않나.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돈 없다면서 이런 짓을 하지 않나. 그보다 지금 당장 저는 너무나 걱정되는 것이 내일부터 있을 일입니다. 내일 이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전공의 사직으로 완전히 의료 현장이 지금 붕괴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걸 대신해서 돕고 있는 그런 인력들까지 파업을 한다고 그러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이런 분들이 현장을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그런 이야기들 하고 오죽하면 한동훈 대표까지도 이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또 한동훈하고 기싸움에서 밀린다고 생각할까 봐 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짧게 다뤄보죠. 더구나 지금 코로나까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신문 제목이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10년 뒤에 의사 증원하는 문제 때문에 당장 목숨 죽어도 괜찮냐. 지금 그 꼴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의료개혁을 하자는 겁니까? 뭐 대책을 만들어 놓고 뭐를 하든지 그래야죠. 오죽하면 한동훈도 이거 안 되겠다. 대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또 안 받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 개혁이 아니라 의료 개판을 만들어버린 거죠. 완전히 의료 시장을 뽀개버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의 지금 거의 집착적 증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의 오기와 아집과 고집 때문에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한동훈 그 30일에 회동하는 부분도 추석 이후로 연기를 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 의료 붕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안을 내니까, 물론 저는 그 안에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름의 대안을 좀 제시를 했는데 저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 불쾌감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해가지고 이 나라가 그럼 어디로 가는 겁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로지 김건희, 김태호 말만 들으면서, 김문수 같은 사람 말만 들으면서 나라를 망가뜨리겠다? 그럼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저는 지금 이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대한민국 의료가 그래도 선진화돼 있고 많은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아주 그래도 좀 잘 돼 있던 시스템이었는데 지난 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을 매년 증원하겠다는 그 발표 이후에 완전히 지금 의료시장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모든 책임을 윤석열에게 물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주치의가 있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책을 가지고 저는 대통령실이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대정원 늘려야 된다라는 데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현안질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불러서 해봤더니 회의록도 없는 거예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과학적인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나왔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회의록 하나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유예하자. 왜냐하면 지금 막 전공의들이 빠져나가고 학생들도 다 휴업을 하고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몰려들어요. 이거 교육 제대로 안 될 겁니다. 1년 유예하자는 그 한동훈 대표 안은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 근거? 불확실합니다. 그건 한동훈이 미워서 싫어서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이게 정책을 갖고 국민들 생명권, 건강권이 연관되는데 정치를 하면 될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말 바보 같은 게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 70%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럼 본인 지지자 30%가 전부인데 그 30% 중에서도 아마 노인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70세 이상의 지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의료 붕괴가 되면은 아마 그분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으실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겨우 남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국민들의 지지를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오기와 오만함과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거 한두 달 더 지속돼 보십시오. 이제 응급실이 문 닫죠. 병원이 문 닫죠. 아마 그 노인분들, 본인을 지금 가장 지지하고 있는 그분들마저도 다 돌아설 겁니다. 근데 그런 자해적인 정치를 자기 고집 하나, 자기 스스로 하나를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 공동체에 유해하고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형님 TV께서요. 국민하고 싸우나? 자기 몸을 위해 싸우나? 아까 사우나 증축했다는 것, 그것 지금 가지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네요.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이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근데 안 받는데요. 지금 만찬하는 것도 지금 취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한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입만 살지 말고요. 의료 부분에 대해서 대안 잘 냈는데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민심을 따르고 그러고 나서 의료 문제도 대안을 얘기해야 본인의 말에도 힘이 실리지 맨날 말에 향연만 해가지고는 한동훈 대표도 말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뭔가 주장을 했으면 그걸 관철시키는 용기와 좀 노력을 진지하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진심으로. 예. 오늘 정말 망가지는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두 분만 소개하지요. 오카셈 구본중님, 저는 85년부터 87년까지 민주화 운동으로 미래를 모두 바치고 평민으로 40년을 살고 끊임없이 부여해서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시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고 김구 선생이 원했던 자유와 평화의 대한민국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겠습니다. 김상옥님, 21년생이셨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제식 교육을 받고 소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썼지만 당신들은 단 한 번도 조선인이 아니었던 적이, 일본 놈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생전에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이건 친일이 아니라 매국 우파 정권입니다. 예, 외국 시민들 지금 더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1부는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지 1년이 돼가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합니까? 참 가관입니다. 봐라! 1년 됐는데 아무 일 없지 않냐? 그래요? 지금 아무 일 없는지 너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정말 아무 일 없는 겁니까? 그거 1년 돼가지고 조심스럽게 해도 아직도 반성을 해야 될 판에 뭐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 이 문제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님 모시고 이 내용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장윤미 변호사님, 신은규 대표님 1부에서 정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